북부IVC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북부IVC 특히 여기 지역은 북부IVC 심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듀크를 많이 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 조생종 중에 듀크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면 조생종인데 꽃이 중생종이랑 비슷하게 펴요. 그래서 서리 피해를 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서리가 언제나 오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성숙은 또 빨리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성숙이 빨리 되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듀크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심었다가 뭐 듀크가 뭐 맛이 없다 막 이런 소문이 한참 돌아가지고 듀크를 또 막 안 심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으시다가 키우시다 보니까 그래도 듀크가 낫네. 그래서 다시 듀크로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그래서 키우기에 부담이 좀 없는, 그래서 초보자들이 키우기에 가장 좋은 품종 전 듀크를 추천해요. 그냥 부담 없이 그나마 시작하실 수 있고요. 묘목값이 일단 좀 싸요. 그리고 자가 번식도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리 피해 때문에 지금 듀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수분이 잘 되는 편이지만 타가순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품질이 좋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수확 시기에 따라서 품종을 나눠 놨고요. 그거는 그냥 품종 거기 보시면 돼요. 종류를 써놨으니까. 그 다음에 남부IVC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처음에 그 수원에 있다가 완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 남부IVC랑 레비다이를 심어서 108개 품종을 심었어요. 무슨 108번뇌도 아니고 아무튼 108개가 돼서 하여튼 108개를 심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먹어봤을 때 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남부IVC는 조금 당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블루베리다 하면은 보통 당도가 10에서 12 이내예요. 10에서 11이 가장 많고요. 그런데 남부IVC 블루베리는 당도가 조금 더 높은 게 많아요. 12, 13인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달게 느껴지죠. 블루베리 자체가 원래 많이 당도가 있는 품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추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수원에서 제가 안 심어본 건 아니고요. 심어봤는데 다 죽었어요. 겨울철에. 그래서 완주 정도에서는 가능하지만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불을 떼지 않는 비가림 하우스 같은 그냥 이렇게 막혀있는 하우스 정도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일 빈 하우스가 있으시면 뭐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뭐 억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북부IVC 중에서도 품질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넣어놨고요. 수확 시기는 아까 반수고IVC는 대부분 다 조생이에요. 그래서 가장 빨리 생산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폴라리스가 이 반수고IVC예요. 아마 여기서는 제가 생각할 때 재배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또 폴라리스가 옛날 품종이라고 또 약간 이렇게 많이 없거든요. 구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레비다에도 수량이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불호가 좀 갈리는 과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거북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맛이 뭐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블루베리가 여러분이 블루베리 맛이라고 생각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거는 듀크 맛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맛은 듀크의 맛이고요. 그게 아닌 향을 가진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블루베리 종류에 따라서. 향이 조금씩 다르고요. 어떤 건 약간 상큼한, 약간 먹으면 청량감이 있는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맛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150개에서 많이 들어왔을 때는 200개 정도 들어왔어요. 품종이. 그래서 복숭아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하여튼 외국에서 품종이 나왔다 하면은 바로 들어오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냥 키웠을 때 크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적화를 한다든가 원래 이 블루베리를 적화하거나 이거는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 안 하거든요. 원래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생성되는 것만 이렇게 수확을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알 크기에 약간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적과를 하고 막 눈을 따주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다 작업 시간과 연관되는 게 복숭아는 거기 꽃 펴봤자 꽃이 그냥 후루룩 이렇게 따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보통은 잎에 얼마나 가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가지에 잎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꽃눈 수를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최소한 한 10cm 가지면 꽃눈이 하나 정도 있으면은 아주 적당하다. 왜냐면 잎이 그 사이에 몇 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근데 내가 길이가 한 30cm 정도의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한 3개 이상 남겨두면 된다. 한 3개. 뭐 아무리 못해도 3개 정도만 남겨둬도 충분히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보통은 그거를 꽃이 피면 또 꽃에서 또 따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마 작업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냥 냅둬도 그 처음에 수확되는 게 가장 크고 당도도 가장 좋아요. 1차 수확한 게. 냅두면은 500원짜리 동전만 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걔가 품종이 좋냐? 그건 아니죠. 내가 키울 때 잘 키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품종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거를 이렇게 옆에 집에서 어떻게 키웠대더라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품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품질하고 병 저항성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막 농사를 거의 망칠 정도의 피해를 본 농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피해율을 따지면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0.1% 미만이었어요. 병에 의한. 우리나라는 병보다는 충의 피해가 좀 커요. 왜냐하면 약을 안 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약을 치는 거를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건강과 직결되는 과실이다. 그래서 약을 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건 약간 철학적인 것인데 이 세상에 제가 언제나 주장하는 얘기인데 이 세상에 건강에 안 좋은 과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게 좋아요. 사과는 사과대로 좋고요. 배는 배대로. 블루베리는 블루베리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다 각자가 특성이 있는 기능이 또 다르게 다른 작용을 하면서 좋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골고루 다 드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거는 아픈데, 그러니까 이게 블루베리가 사람이라고 치면요. 아파. 근데 왜 약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는 철학적인 거니까 친환경 재배를 하시는 분은 약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 농도를 줄이고 그리고 친환경 제재가 이게 뭐랄까 효과가 아주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몇 개 벌레를 제외하고는 효과가 떨어지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나마 곤충은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데 병은 어려워요. 병은. 그래서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의 병 때문에 피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아직도 여기에 나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감염된 곳은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없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실제로 가보면 그 하우스 안에 이런 데에서 고온에 그 영양제 같은 거 살포하셔가지고 연면십이 그러면 이렇게 물이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 딱 그 바이러스 증상처럼 보여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나무를 다 없애버렸던가 이런 농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실 때는 약치거나 영양제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이게 늦서리 피해를 위해서 저희가 실험한 결과로 어느 지역에서는 늦서리를 회피하려면 이런 품종을 심으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농 그 농사로에 가보면 농촌진흥청 농사로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부시 블루베리 재배 적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이부시 블루베리, 북부 하이부시 블루베리는 재배 적지가 아닌 곳이 거의 없는데 어디가 안 되냐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곳. 왜냐하면 얘는 유기물을 많이 써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재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관령이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피트모스를 많이 좀 써가지고 아무튼 조성을 할 때 유기물을 쓰니까.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건조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요. 제주도도 하우스 안에 바람을 막지 않은 이상은 좀 힘들어요. 나무가 완전히 바뀌어요. 왜소화되고 잎도 작아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 외에는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블루베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목형 산성토양 좋아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맞춰야 된다. 저온 요구도. 그래서 저온 요구도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네가 태생적으로 겨울이 되면은 너무 추워서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으로 이렇게 미리 많이 먹어가지고 비축을 해가지고 지방으로 딱 이렇게 늘려놨다가 겨울잠을 아예 자버리잖아요. 활동을 안 해야 칼로리를 소모를 안 하니까. 나무도 마찬가지로 겨울을 지나가지고 내가 이 겨울을 살아날 수 있을 때 최소한의 그 생존에 필요한 것만 하고 잠을 자요. 그걸 우리가 휴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보면은 나무가 가장 먼저 하는, 그러니까 이 잎이 떨어지는 나무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물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고 얼음은 결정이 삐쭉삐쭉하잖아요. 그래서 세포를 다 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가장 없애야 되는데 물이 가장 많은 게 나무에서 잎이에요. 그래서 낙엽을 시키죠. 잎을 물을 없애서 낙엽을 다 시키고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거를 보면 나무가 메말라 있잖아요. 나무를 보면은 애가 점점 메말라 있어요. 봄이 되면 다시 물이 차는 것처럼 애가 보이죠. 그런 것처럼 물을 다 없애거든요. 그래서 물을 없애고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세포질에 있는 농도를 높여서 부동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잠을 자. 겨울잠을 자고 그러면 내가 봄이 되면 날씨가 돼서 내가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태생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몇 시간이 최소한 저온에, 그러니까 얘가 예전부터 그렇게 생태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로우부시 블루베리는 아까 캐나다처럼 굉장히 추운 곳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는 원래 추위에 굉장히 강한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위에 굉장한 저온에 노출될 시간이 길었어. 그래서 축적 시간이 7.2도씨 이하의 2500시간이 지나야 최소한 그 다음에 날씨가 좋아졌을 때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겨울잠을 잔 다음에 깰 수 있는 시간을 깨려면 최소한 첫 시간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왜 중요하냐면 하우스에서 내가 블루베리를 일찍 따고 싶을 때 불을 떼 가지고 우리가 일찍 하잖아요. 발화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폭포아이브씨 블루베리를 내가 불을 떼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안 됐어. 한 600시간밖에 안 됐어요. 7.2도씨 밑에 시간이. 그러면 불을 아무리 떼도 눈이 발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휴면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겨울잠을 계속 자는 거예요.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얘가 지나야 되는 저온이 있다는 거죠. 이 온대 과수의 특징이에요. 근데 적도나 이렇게 따뜻한 곳은 저온이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걔네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온대 지역에 있는 애들만 그런 지역별로 얘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저온에 필요한 저온 요구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을 떼실 분들은 이거를 딱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나무가 이게 한 번을 자기가 원래 태생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의 기후가 막 변화하면서 얘가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가 이거를 적응하는 게 더 빠르지 않으니까 나무가 발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극저온이 예를 들어서 원래 뭐 작년에 최저 온도, 극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였어요. 근데 올해는 마이너스 30도야. 그러면 올해가 더 춥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그렇게 그것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계속 10도였다가 하루만 마이너스 30도였어요. 그러면 7.2도씨 이하의 시간이 1시간, 하루면 24시간밖에 안 된 거야. 근데 7도에서 계속 7도, 4도, 3도 이런 식으로 계속 있었다.
그럼 걔는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건데 얘는 축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온난화가 돼가지고 온도가 널뛰기를 하면 할수록 저온 요구도에는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외국에서는 품종 우리가 기후 온난화 해가지고 품종 육성을 할 때 저온 요구하다가 낮은 쪽으로 품종 육성도 해요. 미래를 위해서. 왜냐면 이게 갑자기 얘가 안 깨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노지에 있는 것을 억지로 저온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육종 방향이 그렇게 다양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온에 더 극저온에 하는 품종들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좀 따뜻한 저온 요구도가 짧은 그런 품종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블루베리 토양이 그 토양 속에 이 뿌리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남자 머리카락보다 여자 머리카락이 더 얇잖아요. 여자 머리카락보다 더 얇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뿌리인가 싶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유기물을 많이 써서 특히 피트모스나 이런 걸로 많이 써가지고 재배를 하면 어떤 게 피트모스고 어떤 게 뿌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얘가 작아요. 그래서 뿌리가 깊게 많이 안 가고요. 우리가 이제 보였을 때 블루베리 뭐 뽑아봤더니 굵은 뿌리 있더라. 그거는 이제 오래돼서 지탱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뿌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지탱을 하는 거고요. 실제 일하는 애들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얇아서. 그래서 블루베리 뿌리 특징이 빨리 자라지 않아요. 블루베리 뿌리가 원래 다른 과수에 비해서. 그래서 삽목할 때 훨씬 더 뿌리 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다른 것보다. 포도는 그냥 꽂으면 얼마 뒤에 바로 뿌리가 나거든요. 근데 블루베리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게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문제가 블루베리를 이식을 한다던가 처음에 심었을 때 첫 해는 되게 안 자라요. 그래서 첫 해에 피트모스에다가 막 꽂아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리고 내가 흙하고 섞어가지고 그 심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배 차이가 나요. 피트모스에다 한 게 훨씬 더 잘 자라요.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이거는 미래로 갈수록 역전이 되지만 그 해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렇게 뿌리가 요렇게 생겼다. 그래서 표층에 거의 대부분의 일하는 애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한 60cm까지만 잘 만들면 돼요. 60cm 이상은 잘 안 가니까 뿌리가. 그래서 어디는 아예 60cm 정도 되는 50에서 60cm 정도 되는 베드에다가 그냥 쫙 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차피 밑으로 자주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잘하면 된다. 묘목을 또 심을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점쪽가서 라인을 설치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떨어져서 한 30cm 이렇게 떨어뜨려서 점적관수 라인을 설치하라고 그래요. 두 줄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블루베리는 이렇게 생겼어. 우리가 심을 때. 근데 얘 뿌리가 여기밖에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 속도가 엄청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관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말라 죽어요. 잘.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심었을 때는 붙여줘야 돼. 나무 옆으로. 나무가 크기에 따라서 얘를 넓혀주셔야 되는 거지. 그 책에 여기서 뭐 30cm 떨어진 곳에 심으라고 그렇게 심으시면 안 되고요. 어렸을 때는 가깝게 갈수록 넓히면서 키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양 산도는 토양을 산도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책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pH가 6 이상이 되는 토양에다는 블루베리 그냥 심지 말으라 그래요. 아예. 왜냐면 얘를 4점 매수로 내리려면은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우리가 유황을 써가지고 내릴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유황을 써가지고 이를 막 1년 안에 낮춘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균도 다 죽어요. 유황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을 정말 그냥 척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서서히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내리려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높은 토양에다 심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심었잖아요, 이미. 그래서 조금 화분이나 이런 곳은 관수를 함으로써 조금씩 도움을 되게 하든지 아니면 비료를 유한을 쓴다든지 그러면 아주 조금씩 내려가요. 아주 높으면은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지만 그런 식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심기 전에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요. 토양 산도를 교정하는 데가. 그래서 왜 유황을 쓰냐면 유황을 쓰면 유황 하나가 황산이 2개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유기산, 황산은 무섭잖아요. 강산, 염산, 황산 이런 건 우리가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유황이 이제 황산으로 변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무서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기산이라고 하는 초산, 뭐 구연산, 뭐 이런 것들이 그것도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약산은 왜 약산이겠어요? 힘이 약하니까 약산이에요. 그래서 얘가 다른 애의 토양을 pH를 낮추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때 일시적으로 살짝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원래대로 바로 돌아가요. 그래서 강산을 써서 낮추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면서 효과가 좋은 게 이제 유황이니까 유황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황 사용량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알고요. 요렇게 지금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요런 토양에다는 심으면 안 돼요, 원래. 해봤자 여러분이 한 5, 6년은 계속 고생을 하시고 수확량도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내가 이제 한 5.7, 8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황을 좀 써가지고 1년이 지나서 이제 낮춰졌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유황을 또 쓰고 이러면은 완전히 저기 또 뚝뚝뚝 떨어져요. 왜냐 한 번 그 황세균이라고 그 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세균이 있는데, 걔가 이제 유황을 황세균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유황을 해가지고 얘가 먹이로 그걸 만들면 황세균이 많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할 때는 훨씬 더 빨리 변할 수 있어요. 원래 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토양 산도가 맞춰졌으면 여러분이 비료를 염기성으로 엄청 많이 주지 않는 이상은 비슷하게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매년 주실 필요는 없고요. 한 번 해가지고 pH가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 다음에는 굳이 안 주셔도 돼요. 비료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 다음에 용기 재배할 때 그럼 난 이미 뭐 포트에다 다 심었다. 근데 이걸 토양을 어떻게 바꾸냐? 이럴 때는 이렇게 황산액을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 할 때는 90% 그 황산을 팔았거든요. 공업용 그 황산을. 그래서 이렇게 적고 하면은 뭐 그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고농도의 황산을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용으로. 그래서 한 40몇 %나 이렇게 좀 농도를 낮춘 것만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영양을 조금 늘려주셔야 되겠죠, 그럼. 그래서 이렇게 한 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수를 할 때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1g, 물 20리터에 1g. 그러면 2톤짜리 물통이 있다. 그러면 100g, 황산 100g을 그 2톤짜리에다 넣으면은 그걸로 관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우리가 물에다가 식초를 조금만 터뜨려도 되게 시잖아요. 물은 금방 pH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걔로 서서히 그냥 관수할 때 주시는 거예요. 관수할 때마다. 그래서 2톤 다 주면 또 이렇게 넣으셔서 또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몇 번 정도 되면 이렇게 바뀐다. 실험한 결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제식은 여러분 다 알 거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식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구덩이를 파기 전에 토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의 폭이 최소 1m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2m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1.2m에 난 여기다 심어야겠어요. 여기가 1.2m라고 치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피트모스, 우리는 산도가 맞아. 그러면 뭐 왕겨, 톱밥, 뭐 여러 가지 유기물 있죠.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거. 그렇게 쭉 뿌려요. 요 라인에다가. 그래서 로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하세요. 그러면 토양이 부들부들해지겠죠. 그럼 거기다가 구멍을 파고 심으실 때 피트모스를 조금만 더 넣어. 거기에 원래 없었지만 조금만. 많이 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 이하가 되게 해야 돼요. 그게 넘어가면 피트모스가 나쁜 게 아니고요. 피트모스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식물체를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물 관리에도 더 예민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식물체를 웬만하면
무덤덤하게 만들어야 어떠한 스트레스에도 얘가 견딜 수가 있는데, 얘를 너무 오냐오냐 온실적으로 얘가 좋아하는 걸로만 하면 조금의 스트레스만 받아도 금방 얘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토양이 똑같아진 다음에는 구덩이를 파고 심으시면 토양이 얘가 심은 곳에서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옆에까지. 그래서 1m까지 다 이렇게 뿌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수간이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흡지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심으시고요.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블루베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질소결핍 증상이 초기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 집에 내가 유기농으로 멸칭을 했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유기농으로 멸칭했을 때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녹색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계속 노란색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초기에 경쟁이 있잖아요. 유기농이 분해되면, 유기농 멸칭이 분해되면서 질소 기하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거니까. 근데 보통에 가보면 질소를 진짜 모자라서 질소 결핍 증상이 일어나는 농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선 요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색깔이 저렇게 연맥은 녹색을 유지를 하고요. 잎 색깔이 점점 빠져요. 녹색에서 연두, 나중에는 흰색까지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거는 철분 결핍 증상인데, 철분이 없어서 그러냐? 땅에 철분이 충분하게 있는데 흡수를 못해서 그래요. 왜냐면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이 됐을 때 걔가 그거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토양 산도가 맞아야 땅 속에 있는 우리가 철분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 얘가 산도가 높아져가지고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산용액이나 이런 것들로 관주할 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색깔이 녹색으로 싹 변해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철분을 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땅에 충분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많아요. 철분 결핍. 그래서 우리가 밭을 농지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저렇게 철분 결핍이 일어난 나무가 있고 그러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어디는 맞고 어디는 토양 산도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토양을 찌르는 곳마다 다 조금씩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황산 용액을 타서 관주할 때 좀 주시거나 그러면 회복이 빨리 된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토양 산도가 조금 높으면 질소질 공급할 때 황산 암모늄으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블루베리의 비료 어떤 게 좋냐? 그런 건 없어요. 모든 비료는 나중에 물에 분해되면 똑같아요. 원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비료를 사용하고 싶으면 복합비료를 사용하시고요. 뒤에 질소의 함량을 보시면 그 함량대로 이제 분배를 해서 주시면 되는데, 질산태보다는 암모니아태 함량이 높은 비료를 사용하시면 돼요.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된다. 그리고 pH가 우리 집 pH가 살짝 높아진 것 같다. 그러면 질소질 공급을 아예 유한으로 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서서히 낮아져요. 저기에 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주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멀칭 재배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풀 관리가 제일 어렵잖아요. 저희도 블루베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지를 잘 키워야 되거든요. 새로 밑에서 땅 속에 있는 눈에서 발아에서 나온 가지들, 이게 흡지인데 그게 내년에 생산량에 직접적인 연관이, 걔가 이제 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걔가 굵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쭉정이들은 좀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걔가 나오려면 겉에가 오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려 있어야 돼. 비닐로 덮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잡초 때문에. 근데 블루베리는 아까 뿌리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잡초를 잘 제거를 안 하면 나무가 수세가 확 죽어요. 왜냐하면 잡초 뿌리 발생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 안 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나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주변은 나무의 이게 수간의 가운데 한 30cm 정도에서 나중에 나무가 크면 한 50cm 정도는 남겨두시고 나머지만 부직포를 까는 거예요. 비닐 멀칭을 하시든지 거기는 이제 다 그 풀 안 나게 하시고요. 가운데를 그냥 놔두면 풀 관리에 사람이 이제 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유기농으로 멀칭을 하시는 거예요. 유기농 멀칭하면 좋은 점이 흡지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1년, 2년 갈수록 10개, 12개, 15개 이렇게 주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흡지가 잘 나와야 이게 생산량이랑 결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운데는 유기농으로 하고 바깥쪽은 멀칭 재배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제 왕겨나 이런 거는 왕겨도 뭐 도움이 되는데 가볍잖아요. 가벼운 것들은 바람에나 비에 이렇게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그 우리가 10cm 이렇게 두껍게 깔아놨어도 얘가 우리가 또 약간 두둑을 올려서 심잖아요. 우리나라가 배수가 안 되는 토양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두둑을 올려서 심으니까 밑으로 다 쓸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게 왕겨가 좀 심해요. 그리고 왕겨는 참새를 또 불러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톱밥이나 우드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그거만 하시면 별로 특별할 것이 없다. 뒤에 이제 병충해는 다른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전정이에요. 전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50년을 갖고 가냐. 블루베리는 수명이 특별히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갱신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50년, 외국에도 뭐 70년 된 나무도 있고 많이 있어요. 관리만 하면. 그러니까 얘는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애들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전정만 좀 잘해주시면 되는데 그걸 하셔야 돼요. 전정을 할 때 어디냐? 전정을 할 때 우리 집 나무가 아닌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서로의 집을 가서 전정을 해주러 가면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너는 우리 집 걸 해. 나는 너의 집 걸 해줄게.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없애야 생산량도 많고 과실도 더 충실해져요. 근데 가보면 너무 아까워요. 꽃눈이 달려있는 걸 보면은 이게 다 생산이 될 건데 라는 생각에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잘 못 자르시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중간을 자르세요. 근데 블루베리는 중간을 자르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자로 서 있는 가지. 가지가 났는데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요. 그러면 정부 우세성 때문에 계속 위로만 자라요. 격가지가 하나도 안 나고요. 근데 가지가 한 요 정도 자랐어. 근데 튼실하고 되게 좋아요. 근데 얘를 여기서 자르면 격가지 요 밑에서 나겠죠? 그런데 길이가 이렇게 커. 그러면 내가 자르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가지가 나고 싶은 위치에서 자르는 거고요. 그렇게 너무 높게 자라면 격가지를 받기 위해서 자르는 거고요. 한 길이가 한 요 정도 돼. 자르긴 좀 애매해. 그러면 휘어주시면 돼요. 한 1, 2개월만 옆에 나무 가지에다가 묶어가지고 있으면 여기 이제 격가지가 나거든요. 그럼 풀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르는 데는 요렇게 중간을 자르는 경우는 일자로 난 가지만 자르시는 거고요. 그 외에는 다 밑둥에서 자르시는데 가지에 오래된 가지는 제일 밑에 땅에 붙여서 자르고요. 그 다음에 가지하고 가지 사이에서 똑같은 가지가 같은 위치에서 두 개가 나잖아요. 하나는 무조건 다음에 죽게 돼 있어요. 봄에. 그 중에서 튼실한 거 남겨놓고 나머지를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솎아주는 거지 기본은 솎아주는 거고요. 절단은 웬만하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가지에서부터 없애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개장형이 있고 직립형이 있어요. 개장형은 이렇게 애가 이렇게 퍼져요. 가지가 냅둬도. 그래서 애가 과실을 맺으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땅에 닿고 이런 애들이 많죠. 그래서 너무 처지는 각도가 너무 낮은 애들 좀 제거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 그게 땅에 닿아주면 과실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게 전정을 하시는 거고요. 직립형은 가운데가 빡빡하게 이렇게 위로 솟는 가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가운데를 조금 비워주는 수확하기도 좋고 서로 그늘이 안 생기게끔 전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정에 어떤 뭐 특별한 툴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나무는 언제나 햇볕을 잘 받아야 과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잘 볼 수 있는 형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주를 세운다든가 아까 개장형은 왜냐면 수확을 하면 나무가 다시 원위치로 올라가요. 무거워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하시고요. 가지가 이렇게 1년생부터 1년생이 녹색인 애가 있고 이게 노란색인 애가 있고 주황색인 애가 있어요. 그거는 품종마다 색깔이 다르고요. 그래서 얘가 한쪽부터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회색같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두껍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애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낌없이. 그런데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매년 20%를 없애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정을 20% 해라.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가지를 6년 정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1년생은 과실이 안 생기죠. 그러면 5년을 우리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없애면 생산을 못 하니까 20%씩 하면은 5년이 지나면 모두 다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20%씩 자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20%에 이렇게 딱 꽂혀서 하지 마시고 가장 오래된 가지 중에서 짧은 가지가 이렇게 많은 거. 근데 여기 지금 이게 다 꽃눈이잖아요. 잎눈이 없어요. 잎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안 있고 나중에는 요 하나만 끝에 처음 달린 것만 있고 나머지는 뻘겋게 됐다가 그냥 떨어져요. 잎이 없어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이 나무 전체에 나무가 정말 효율성이 좋아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꽃눈이 달린 가지가 있고 꽃눈이 안 달린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달린 가지에서 꽃눈 있는 가지를 좀 보내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포도도 그렇고 블루베리도 그렇고 자기 가지에서 거의 90%가 결정이 돼요. 꽃눈이 붙어있는 가지에 잎이 달렸냐 안 달렸냐가 90% 결정이 되고요. 이웃에서 오는 거는 길을 몇 번 돌아가야 되잖아요. 광합성을 했다가 얘를 옮겨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요, 잘. 그러니까 내가 꽃눈을 달릴 가지에 잎이 얼마나 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까 그런 가지는 그런 가지부터 없애줬으면 그 다음에는 생산이 많이 됐겠죠. 그리고 굵은 가지를 하나를 자르면 이렇게 굵은 가지를 하나를 자르면 굉장히 많은 가지들이 나와요. 어차피 그 에너지를 다른 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보통 이제 가서 나무를 키우시는 거 보면은 심다 보면은 이게 어떤 품종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막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데는 이렇게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막 나왔고요. 어떤 데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굵고 이런 게 막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흡지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우리 얘는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밑둥을 남겨두고 자르셔야 돼요. 그런 품종들은. 이게 외국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자기네도 모든 품종에 대해서 다 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상태를 보고 그런 게 많이 나왔으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밑둥을 조금 남겨놓고 자르는 방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비다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성이 많아서 레비다이는 10cm에서 15cm 정도 남겨두고 다 잘라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많진 않지만. 그래서 전정할 때 이제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6년생 가지는 최소한 2~3개는 유지하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갔을 때 이게 굉장히 전정이 잘 된 거를 보시려면은 어떤 나무가 전정이 잘 됐냐면 1년생 가지부터 늙은 가지까지가 다 있는 거. 종류별로 다 있어야 내년에 써먹을 애들이 다 바뀌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게 다 있으면 나 올해 전정 되게 잘한 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고루 다 있어야 되지 생산량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산량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골고루 다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요 밑에서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랐더니 여기서 지금 3개인가 4개가 나왔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자르면 동일한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눈이 3개가 이렇게 텄어요. 신초가.
그러면 약간 교목성 나무처럼 키운 거죠. 여기 지금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애가 흙지가 안 나와서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밑둥을 자르니까 이 주변에서 나왔어요. 그쵸? 여기랑 여기 위치가 다른 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를 때는 깨끗하게 밑둥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원래 품종상 그 밑에 흙지가 잘 나오는 품종들은 깨끗하게 잘라주셔야 잘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수원에서 십몇 년 된 나무를 다 이식해서 갖고 왔어요. 그 나무를 한 반 이상 다 없앴고요. 왜냐면 밑에 뿌리를 다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전정을 하면서 위에 수관부를 반 이상 없애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 신초가 지금 굉장히 굵은 신초가 나서 그 해에 다 1m 이상씩 자랐어요, 신초가. 그러니까 많이 잘라주기 때문에 갱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래된 가지와 신초가 이렇게 나서 이게 아마 2년차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몇십 년이 돼도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